예,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경영 조직론의 기출 문제 중에서도 두 번 이상 출제가 되었던 그 빈출 주제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총 12가지 토픽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 전체 범위에서 기출 문제를 쭉 한번 살펴봤더니 결과적으로 두 번 이상 나온 기출문제 주제들이 1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면 뭐 미시조직론 분야에서 7개가 있고 거시조직 분야에서 5가지가 있는데 개수는 미시조직 분야가 많습니다만 이제 50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거는 거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시와 거시로 나눠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프린트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경영 조직론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시 부분과 거시 부분이 있는데 미시조직론 분야 같은 경우는 개인 파트랑 집단 파트로 구분이 되고 거시조직 파트는 조직 이론, 조직 구조와 설계, 그리고 동태 조직론 여기서 3개 분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시 파트는 개인 분야보다는 집단 분야의 출제 비중이 지금까지는 좀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거의 한 1대2 정도의 비율로 집단 분야가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 리더십 이런 분야인데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가 2번 이상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전부 다 개별적인 이론들만 출제가 되었고 이미 한번 다뤄진 이론들은 다시 안 다루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개인 파트 이론의 이제 동기부여라는 것은 나왔던 게 계속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름의 기대 이론, 아담스 공정성 이론, 허츠버그 이후인 이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 이유는 이 동기부여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이제 기대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담스 공정성 이론이 이제 과정 이론 파트고 내용 이론 분야에서는 그 허츠버그 이후인 이론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인사관리의 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주로 이제 보상과 관련된 동기부여 이론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동기부여 이외의 측면에서 출제가 자주 되었던 자주라기보단 2번 되었던 게 지각 분야입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개인 파트는 굉장히 좀 듬성듬성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개인 파트에서는 지각과 동기부여 부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집단 파트는 뭐니 해도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의사소통이 매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3번 나왔거든요. 2014년과 5년은 2년 연속으로 나오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의사결정 파트는 주로 이제 집단 의사결정 이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같은 주제가 반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거시 파트는 이제 이론, 그 다음에 구조, 동태 3가지인데 동태 조직 파트에서는 문화 부분과 조직 변화 여기서 이제 문제가 2번씩 출제가 되었고요. 구조와 설계 파트에서는 환경에 대한 내용과 기술에 대한 내용이 복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직이론 파트에서는 자원의존 이론이 한 번은 자원의존 이론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또 한 번은 자원의존 이론을 이 환경과 결부지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미시와 거시 중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협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협상 제가 왜 미시와 거시의 중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미시 교과서에도 들어있고 거시 교과서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협상 파트는 이제 최근에 2010년 이후에 2번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한번 복습 정리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각과 귀인 오류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지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잡아보고 세부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각. 영어로 이제 perception이라고 하죠. 지각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지각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조직하고 해석한다. 우리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에 보셔도 그 지각의 정의로서 인상들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표현한다고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상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이라는 건 이제 배경지식입니다. 배경지식. 해석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보는 순간 배경지식,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은 대략적으로 이렇던데 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부여. 그럼 이 사람도 좀 이런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해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상을 배경지식 활용해서 해석, 의미를 부여하는 이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각이라는 건 어떤 자극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대물지각이라는 것과 대인지각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물지각은 이제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고, 대인지각은 사람을 지각하는 것인데,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경영학에서는 대물지각은 중요치가 않죠.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큰 의사결정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 대인지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용을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지각과 관련된 이론들이 쭉 이제 교재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순서랑 상관없이 쭉 일단 나열만 해보면은 첫인상 효과와 관련된, 첫인상 효과라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체성 이론, 그리고 어디 보시면은 사회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론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인지각과 관련된 주요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인상 효과는 이제 인상 형성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딱 느끼는 순간에 그 첫인상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바로 인상 형성 또는 첫인상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파악할 때 개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각 이론의 큰 흐름은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상을 조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가 되는 에너지를 좀 줄이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즉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극은 어차피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배경지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버려서 따로 의미 부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람이 에너지를 작용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지각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에너지를 줄이는 데 활용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첫인상 효과는 나 자신이 보는 순간 바로 인상을 형성해버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첫인상이 구리면 두 번, 세 번째 아무리 잘해도 이걸 커버하기가 힘이 든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다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처음에 받아들여지는 정보, 그 편견으로 쭉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첫인상에 대한 인상 형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는 것은 그 첫인상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소속된 집단이나 또는 성별 특성, 나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버리는 것을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체성 이론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스테레오타입.
실제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사회 정체성 이론이 특정한 사람을 그 소속 집단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스테레오타입이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 고정관념 또는 상동 오류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의 뜻 자체가 그 사람을 소속 집단으로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러면 사회 정체성 이론은 그냥 그 사람을 소속 집단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정체성 이론입니다. 김태희는 서울대 출신이니까 똑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 정체성 이론인데, 그 결과 김태희가 진짜 똑똑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김태희가 실제로는 똑똑하지 않고 멍청해. 그런데 우리가 김태희를 똑똑할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걸 이제 우리는 스테레오타입, 오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체성 이론은 생각의 속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고안한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으면 우리는 사회 정체성에 따라 판단했다, 지각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에러가 생기면 이제 그걸 특정한 그 에러를 우리는 스테레오타입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것은 이 배경 지식이죠. 사람들이 이 배경 지식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경 지식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스키마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스키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우측단에 보시면은 사회 정보 처리 모형이라는 부분이 있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사회 정보 처리 모형은 사람의 정보 처리 및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던 정보들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고과에 적용해 보면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높은 성과인가,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낮은 성과인가 같은 성과 기준에 관한 지식 체계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공정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형성된 스키마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오류 가능성에 늘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스키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키마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 배경 지식의 형성에 가장 기여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단 특정한 과인의 개인의 경험, 개인적 경험, 이것이 이제 스키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의 기억이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강력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리 학습을 하는 경우도 이 스키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리 학습. 또 세 번째로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특정한 스키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종업원의 정보 처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개인적 경험. 상사가 부하에게 MBO 관점에서 적정한 난이도의 업무를 부여해서 종업원들이 쉽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한다면은, 앞으로 부하 직원들은 어떤 특정한 외부 사건을 맞닥뜨리더라도 또는 새로운 미션을 상사에게 부여받더라도 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리학습. 내가 직접 성공은 못했지만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동료 직원이 어떤 일을 잘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게 배경 지식으로 작용해서 나의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훈련. 상사가 또는 회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수시적으로 특정한 지식과 어떤 능력,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것이 배경 지식으로 작용해서 부하 직원들의 향후 지각, 특정한 미션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건 배경 지식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좋은 배경 지식이 형성이 되면 오류가 안 일어나는데, 그 배경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지각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5번 보시면 지각 오류의 감소 방안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각은 지가 잘못되는 글자죠, 그죠?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정보 처리의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은 다양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선 첫째, 자기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 왜 자기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냐면은, 이 인상을 받아들이는 과정 있잖아요. 이 똑같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개인차가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혹시나 특정한 편견이나 또는
심리적 감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주의를 좀 기울이자, 역지사지를 하자. 그다음 개방적 관점이라는 얘기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는 나의 기존의 배경 지식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표의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쓸데없는 외부 정보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념과 반대되는 정보를 찾자는 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위주로 보게 되니까 내 생각과 좀 반대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외부적인 지각 요인들, 내가 미처 간과했던 요인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연에서 의미를 찾지 말자. 보통 징크스 같은 것들은 우연을 가지고 과대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각 오류로 이어질 수가 있고, 선택의 영역, 즉 초이스 대안들을 확대하자는 것도 내가 맨날 선택하는 것만 보지 말고 나머지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귀인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원래 이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이 대인지각의 하나의 이론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첫인상 효과, 사회 정체성 이론, 정보 처리 이론과 더불어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귀인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만 따로 쭉 빼서 보면은, 귀인의 뜻은 원인을 파악,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 이제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ttribution. 근데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해석한다는 얘기는 크게 그 원인을, 어떤 내가 누군가를 관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제가 관찰을 했는데 이 사람이 특정한 행동 A를 했어요. 이 A의 원인이 이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 A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내적 귀인을 할 수도 있고 외적 귀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내가 남에 대해서 내적 외적 귀인을 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행동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나의 특정한 속성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다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적 귀인을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나의 행동의 이유를 나의 내부적 성격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외부 요인에 두고 있다면 그건 이제 외적 귀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귀인의 핵심은 언제 내가 내적 귀인을 하고 언제 외적 귀인을 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론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켈리의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죠. 켈리에 따르면은 특이성, 합의성,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요 세 가지 요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언제 내적 귀인을 하고 언제 외적 귀인을 할 것인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먼저 특이성의 측면을 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특이한 일을 그 상황에서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내부적 원인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외부적 변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이성은 외적 귀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의성,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역시 외적인 원인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관성, 그 사람이 꾸준히 뭔가를 해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내부적 요인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켈리의 귀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얼마나 특이하냐, 주변 사람들이 그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느냐, 꾸준하게 시간적 의미에서 지속성, 일관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귀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는데, 뭐 귀인 자체의 이 개념은 좀 쉽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이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내적, 외적 귀인을 해야 되는데 간혹 사람들이 이걸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귀인의 오류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귀인 오류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외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귀인해야 될 거를 외부 귀인을 하고 외부 귀인해야 될 걸 내부 귀인을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좀 흔한 그러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지각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근본 귀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근본 귀인 오류라는 거랑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행위자, 관찰자, 편견이라는 걸 헷갈려요. 행위자, 관찰자, 편견.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두 개를 같다고 적어 놓는 책도 있는데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분리하는 게 맞거든요. 이 근본 귀인 오류라는 거는 내가 남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판단의 대상, 지각의 대상이 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우리는 근본 귀인 오류라는 말을 써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내부적인 속성을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깜깜이 상태에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판단의 근거가 전혀 없다면 그냥 웬만하면 그 사람의 내부적 요인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개강을 하는 날 처음 보는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계속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집중을 해서 열심히 뭐 받아 적고 이러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외부 귀인을 할 논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미 제 수업을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들었던 분일 수도 있어요. 직장인 수험생이셔가지고 이제 전업이 아니라 이제 부업으로 수험을 하시면서 동영상 강의로 뭐 2012년, 3년, 4년, 5년 계속 들으셨는데 성과가 잘 안 나니까 그냥 나 자신을 좀 다잡기 위해서 학원에 직접 나와야 되겠다 해서 들으니까 좀 더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 귀인 오류. 내가 처음 인식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내부적인 귀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려가지고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 근본 귀인 오류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분이 어제 부부싸움을 하셔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쁜 상태에서 내 차랑 부딪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이게 이제 근본 귀인 오류. 사람들은 나 말고 남을 지각할 때 보통은 내적 귀인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근본 귀인 오류입니다. 이게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하 직원에 대해서 근본 귀인 오류를 범하는 상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근본 귀인 오류는 처음 보는 상대방에 대해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랑 부하는 매일 보잖아요. 근데 왜 근본 귀인 오류가 생기냐면은 부하 직원에게 상사는 한 명이지만 상사에게 부하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사는 부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몇 날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요새 좀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이런 걸 잘 까먹어요. 며칠 전에 아프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왜 늦었어? 저 아파서. 네가 어디가 아파? 저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그렇지 미안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보통 부하들을 평가할 때 이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행위자, 관찰자 편견은 내가 행위자일 때랑 내가 관찰자일 때 입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위자일 때는 이런 것이죠. 교재도 제가 뭐 예를 그렇게 들어놨는데 얼음판이 있으면 얼음에서 내가 미끄러지면은 왜 이렇게 얼음이 미끄러워? 왜 이렇게 바닥에 물을 뿌려놨어? 누가? 이런 식으로 막 남 탓을 합니다. 근데 남이 미끄러지는 걸 보면 그냥 조심 좀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재밌어 하죠. 어유 미끄러졌네. 이러면서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관찰자 편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직접 할 때랑 내가 그 일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랑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내부인으로 할지 외부인으로 가는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내가 할 때랑 남이 하는 걸 볼 때랑은 판단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게 바로 행위자 관찰자 편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근본규인 오류, 행위자 관찰자 편견 이 두 가지고요. 세 번째는 자기 보호 오류, 자기 보호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 보호라는 것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못 됐을 때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우리가 쉽게 뭐 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한다. 그게 이제 이 자기보호 오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기보호 오류는 그 근본적인 심리가 자기 자신의 멘탈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팅을 나갔어요. 보자마자 상대방이랑 막 사귀어요, 바로. 마음에 들어요. 오늘 바로 사귈래요? 상대방이 막 제의를 해와. 그러면 속으로 내가 굉장히 매력이 넘치나 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본인이 보자마자 이런 지하에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버린다. 미안해요 하고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느끼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라고 안 느끼고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멘탈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lf-serving 바이어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서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뭔가 봉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인 오류로서 흔히 잘 언급되는 건 아닌데 박경유 교수님께서 이제 책에 적어 놓으신 게 이제 통제의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제. 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면 내 노력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권 번호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은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 번호를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드리면 뭔가 나올 것이다. 꿈에 할머니가 나와서 다섯 번이라 그랬다. 그러면 오오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확률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하는 오류, 이걸 이제 통제 환상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귀인의 오류라고 불립니다. 과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냐면은 지각의 의미와 오류의 유형을 적어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지각과 그 영향의 요인을 적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각의 영향 요인을 적으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각의 영향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각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건 간단하게 세 가지거든요. 지각자 본인, 관찰의 대상, 그 다음 상황. 여기 이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이것만 가지고 25점짜리 답안을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지각의 뜻. 한 5줄 적습니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지각은 본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 뒤에 말을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두 번째, 지각은 관찰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예를 듭니다. 내가 토끼를 볼 때랑 개를 볼 때 다르게 느낀다면 이건 관찰 대상에 따라 지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오케이. 그것도 3줄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 상황. 지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막 지어내겠죠. 내가 슬플 때랑 기쁠 때랑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내가 기쁠 때랑 슬플 때랑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쓰고 나니까 헐, 더 쓸 게 없는데 이게 이제 뭘 묻는 문제냐면은 지각의 개념과 상황,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으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지만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각자 본인의 측면, 관찰 대상 측면, 상황 측면 딱 책에 적혀있는 요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요 이론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귀인,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이 귀인 이론이라는 걸 여기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각이 달라진다.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귀인 이론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여기 첫인상 효과나 사회 정체성 이론이나 정보 처리 이론 같은 것들을 이 관찰 대상의 측면이나 지각자 본인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나는 첫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에 대해서 그냥 다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한번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스테레오 타입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스테레오 타입의 개념과 뭐 장단점을 써봐라. 그걸로 세 바닥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당황스럽죠. 스테레오 타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 바닥을 채우지? 그 말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을 쭉 한번 밑밥을 깔아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지각을 좀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사람은 에너지를 덜 소모하려고 노력한다 라고만 적으면 좀 없어 보이고요. 심리학자, 경영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공부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표현이에요. Cognitive Miser라고 해가지고, 사람은 인지적으로 구두쇠다, 인지 구두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은 생각을 가급적 덜 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덜 하려고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GS 0기 때 기본 강의 듣고 GS 1기 때 수업을 듣고 2기, 3기로 가게 되면 수험생분들의 그 반응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되게 편해져요. 들었던 말이 또 나오고, 저 말도 또 들었단 말인 것 같고, 다 아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은 편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를 치는 순간 엄청난 갭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 아는 말 같은데 이걸 내가 직접 글로 표현을 못한다. 그러니까 매 기수마다 글을 좀 잘 쓰는 분들, 답안을 잘 쓰는 분들은 수업을 어떻게 듣냐면은, 매 수업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강제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사가 전달하는 말 중에 내가 100%다 외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문구나 드는 사례 같은 것들이 내가 익숙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그 뒤를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부다 보니까 내가 모른다고 전제하고 다음 저 강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떠오르게 되고 그대로 강사가 말을 한다면 그건 진짜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차를 얘기한다거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키워드를 든다고 하면 그건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지구두쇠, 생각을 덜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원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되면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그 이후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요 성향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지각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 중 사회 정체성 이론이 잘못 적용되는 오류가 바로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의 전반부는 이 지각의 개념과 여러 가지 오류의 내용들 중에 간단하게 이 스테레오 타입이 형성되는 정체성 이론을 언급을 해준 다음에, 이제 중반부부터는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이 실제 조직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지금 경영 조직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이게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서 답안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을 인사와 경조 통틀어서 우리 경영학 분야 노무사 시험 2차에서 이 경조의 지각 오류 파트에서 한번 배우고, 또 어디서 배웁니까 이거를? 인사관리의 평가 파트에서 한번 배우죠. 인사관리의 평가에서 배울 적엔 이 스테레오 타입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을, 평가 오류는 뭐를 저해시킨다고 했어요? 평가에 뭘 저해시킨다? 신뢰성을 저해시킨다. 이거 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세요? 이미 다들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이게 평가 오류는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즉 스테레오 타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적어줘야 이제 글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스테레오 타입을 시험에 냈던 것이고, 그럼 비슷한 논리로 항상 오류를 시험에 낼 수도 있겠죠. 또는 이 스테레오 타입과 헷갈리는 후광 효과를 시험에 낼 수도 있고, 그럼 다 같은 논리로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각의 개념과 코그니티브 마이저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과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조직에서는 주로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하고 답안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틀을 잡아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목차 정리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귀인의 뜻 남아 있고요. 하이더라는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이더. 이 사람이 이제 귀인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제일 처음으로 정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형의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내용을 살펴봤고, 3번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는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의 의미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4번 귀인과 동기부여. 사실 이거는 이제 뭐 필수 목차라기보다는 이제 좀 보론적 성격이 강한 것인데, 와이너라는 사람에 따르면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뭔가 동기부여의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 귀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일어났을 때 좌절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건 장점입니다만, 성과가 났을 때 배우는 게 없고, 반대로 내부 귀인 성향이 큰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자기 자신의 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지만은 실패했을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의 이 성향에 따라, 즉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을 하려는 이게 일종의 개인의 성격 또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격, 부하 직원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상사가 상과 벌을 달리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외부 귀인 성향이 강한 직원들한테는 벌을 줘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을 줘도 쉽게 상처를 안 받으니까. 반면 내적 귀인 성향이 강한 직원들한테는 벌을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동기부여적 시사점을 정리를 해봤고요. 귀인 오류는 아까 살펴봤던 근본 귀인, 행위자, 관찰자, 자기보호 오류, 통제의 환상,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밑에 그 지각 오류의 유형들을 쭉 보겠는데요. 지각 오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조직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오류들, 인사관리와 관련된 오류들을 적시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고 싶은 정보 위주로 우리가 판단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 조직에서 왜 중요한지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를 양산하고 그다음 발생 가능성을 간과하여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의사결정, 의사소통 오류는 쉬운 내용인데, 그 두 번째로 발생 가능성을 간과하여 위기를 초래한다는 건 어디서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직 쇠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그 조직 쇠퇴 중에 1단계 무지, 2단계 무대응 단계에서 무대응, 거기에서 이게 영향을 미치겠죠. 분명히 위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기적인 상황의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다 사람의 이슈이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보겠습니다. 후광 효과는 한 가지 개인적인 특성으로 전체를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직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볼게요. 상사의 부하 직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인사 고과의 타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고과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평가 오류는 신뢰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타당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 타당성이 뭐예요? 타당성은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 요소를 측정 판단해야 된다는 게 타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평가하기로 했으면 이 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A랑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요인들을 가지고 A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타당성의 저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사관리 시간에 보통 이런 거 배웠죠.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걔네 역량을 보고 보상을 주기 위해선 성과를 봐라.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 타당성과 호강 효과는 어떤 관련이냐면, 호강 효과는 어느 한 가지가 좋으면 나머지 것도 좋아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랑 관련이 없는 요인이 평가에 관련 있는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에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류는 기본적으로 신뢰성 저해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이러한 타당성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조 효과를 보겠습니다. 대조 효과는 주변 상대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 내용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조직에서의 중요성 부분을 보면은 상사의 부하 직원 평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선발 면접의 타당성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평가자가 그 사람의 속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되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정관념,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있고 사회 정체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내가 다른 상대방에게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을 하면은 그것이 투영되어서 그 사람의 업무 성과가 증진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 상사의 부하 직원 동기부여나 육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학생, 군인, 회계사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오류는 오류인데 좋은 오류인 거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하고 이제 희망을 투영을 시키면은 그 희망이 투영되는 상대방들이 나의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좀 조직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는 자기 생각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당연히 거짓말쟁이일 거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투사의 제일 큰 문제가 뭐 평가에도 문제를 미칠 수 있다는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를 초래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 생각대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좀 부정적 반발을 심리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연인 간의 다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너 내 전화 왜 안 받아? 아, 바빴어. 바쁘다고 내 전화 씹어? 넌 맨날 바쁜 척 하는 사람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지가 바쁜 척을 해왔기 때문에 남한테 그렇게 투영을 할 가능성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가 바쁜 척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은연중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쁜 척 한 적이 없는데 바쁜 척 했다고 이야기하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성은 원래 A가 아닌데 너 A지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심리적 저항감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소통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의사소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자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전달을 하면 그 전달된 정보가 온전히 청자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소통이 되는 것인데 그 해석의 에러를 초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사라는 건 소통 장애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의 심화, 이 몰입의 심화는 의사결정에 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각 부분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기부여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론과 관련된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을 보겠습니다.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요약해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요인 이론은 잘 아시죠? 이게 원 팩터가 아니고 투 팩터인 이유는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만족의 원인은 동기 요인, 불만족의 원인은 위생 요인인데 이 두 가지 원인이 이제 다르다. 따라서 투 팩터다. 요인이 두 가지다. 단어상 만족과 불만은 반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요인이 다르므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동기부여 이론 중에 이제 이요인 이론의 아주 간단한 내용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동기 요인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죠, 그죠?
동기 요인에는 일 자체에 대한 만족감, 책임감, 인정,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즉 직무 자체의 어떤 주관적 속성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조건, 급여, 동료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는 거죠. 이걸 이제 항상 응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보상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상의 측면에서. 과거 시험에서 이제 허츠버그 요인 이론이 그 임금 관리에 어떤 시사점을 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허츠버그 요인 이론이 임금 관리랑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임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임금은 위생 요인이잖아요. 그죠? 임금은 위생 요인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아무리 많이 줘봤자 불만을 줄이는 데만 기여할 뿐 만족을 증진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보상은 중요치 않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몇 점을 줄까? 맞는 말을 쭉 썼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요인 이론의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동기 요인을 잘 뜯어보시면 이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동기 요인, 책임감, 성장과 발전, 일 자체에 대한 흥미. 자, 이게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게 잡이거든요, 이게. 직무 요인이거든요, 직무 요인. 여러분들이 태도를 공부할 때 직무 만족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 직무 만족의 중요한 원인 변수 중에 하나로 이 직무 자체의 내적 측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만족의 원인은 직무 내적인 측면도 있고 직무 외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중에 직무 내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건 주로 이 직무의 흥미, 직무의 범위, 직무가 주는 책임감, 직무가 주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동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동기 요인이라는 거를 잘 뜯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보상이라는 것을 협의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광의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협의의 보상은 임금과 복지 후생만을 포함하는 거지만 광의의 보상은 여기 더하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총보상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승진도 들어가고 경력개발도 들어가고 교육훈련도 들어가고 이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토탈 컴펜세이션이라고 한다는 걸 이미 배웠죠, 그죠? 소위 그 총보상. 그러면 이러한 총보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허츠버그 요인이론은 위생 요인으로서의 보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동기 요인으로서의 보상까지도 강조하는 이론이다. 라고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츠버그 요인 이론이 보상 관리해주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보상을 좁게 해석을 할 때는 보상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은 보상을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총보상. 이 총보상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공헌에 대한 반대 급부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회사에 어떤 공헌을 했으면 그 공헌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회사가 줄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를 신분의 측면, 이 두 가지를 보상의 좁은 의미의 보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결국 이 허츠버그 이론 이론이 가지는 중요성이라는 것은 총보상, 회사와 종업원 간의 교환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누구의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까? 회사와 종업원 간의 교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론이 뭐였죠? 조직균형론. 누구 이론이에요? 버나드잖아요. 버나드 맞죠? 그죠? 왜 갑자기 막 생소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우리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버나드의 조직균형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결국 버나드의 조직균형론의 내용이 뭐예요? 회사와 종업원 간에 종업원의 노력에 대한 회사 측의 보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조직이 존속된다는 것이고, 이때 회사가 주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토탈 컴펜세이션이라고 하고, 이 토탈 컴펜세이션은 여기서 적었습니다만 임금의 측면, 복지후생의 측면도 있지만 이런 승진, 교육, 훈련, 경력 관리 측면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생 요인이지만 얘는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승진 자체는 동기 요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 훈련이나 나의 경력을 개발시켜주는 것들은 동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허츠버거 이요인 이론이 보상을 좁게 해석하면은 보상이 의미가 없다는 이론이지만 보상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총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제가 거기 적어놨죠, 그죠? 이 문구를 보시면은 그 5페이지의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제가 요약하자면이라고 적어놨어요. 요약하자면 허츠버그는 종업원이 더욱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직무에 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소직적인 직무 영역 확대와 내재적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학교와 실무계에 일깨웠던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이요인 이론은 광의의 보상, 즉 총보상 측면에 시사하는 바가 큰 이론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여러분들이 미처 이런 것들을 간파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이제 이론과 이론 간의 연계, 경조와 인사와의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넓은 관점에서 복습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득점을 하고 싶은 수험생분들이라고 한다면 밑에 그림 3-6이 도출되는 과정까지 답안지 언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허츠버거가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을 추적하는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만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인들과 불만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인들 간에 약간의 중첩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즉 범주화가 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에 기여하는 변수들은 이렇게 추정이 되었고, 불만족에 기여하는 변수들은 이렇게. 이건 어떻게 추정됐다고요? 실제 경영자들에게, 기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츠버거 이요인 이론을 살펴봤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 뻔히 아는 것 같은 것을 못 쓸 때 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인사나 경조나 불이에타 문제가 한 문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이에타는 웬만하면 다 불이에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불이타는. 나머지 문제를 얼마나 잘 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토픽 정리했고요.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이제 3번 지대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